근데 시간이 돼서 좀 진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근역한문학회 학술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송유학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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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인 발표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말고는 마이크는 꺼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카메라는 켜주시면은 발표하시는 분들이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화면 설정하시는 방법은 맨 오른쪽 상단 꼭대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거기에 타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하는 분만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따가 혹시 화면을 공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발표 시작 이런 걸 누르셔서 자기 특정한 창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학회 충무진에서 쭉 발표집을 띄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공유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PPT를 만드셨다든가 다른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발표 시작을 눌러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학술대회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학회 회장이신 신경원 선생님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번에 다들 모여서 대면으로 이 회의를 하기로 했었으나 이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와 같이 화상회의로 급고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역한문학회는 상당한 연역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질 문명과 우리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한 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같은 주제로 또 확장해서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문학 연구가 초기 출발했을 때에는 이 한문학을 국문학 속에서 국문학의 하나의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하나의 저항이라든가 현실 반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다가 하나의 기호의 문제를 가지고 취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문학 자체가 여러 가지 확장을 요구당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좁은 범위의 문학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고 넓은 의미의 학문을 포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 특히 자연과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말하자면 서구식으로 이야기하면 핫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혁혁한 연구 성과를 내신 분들이 오늘 다 발표를 하시고 또 그에 또 토론자들도 굉장히 연부역강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좀 알찬 성과가 나와서 우리들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로 학술대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거나 아니면 또 발표문 요약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요. 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안배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시간 진행의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물질문화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로 기획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자유주제 한 분 발표가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표는 발표자에게 드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발표를 해주셔야 지금 총 자유발표, 기획발표 합쳐서 9분의 발표가 있고 종합토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 요약적으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주대학교의 이성영 선생님께서 자유주제 발표로 연원 2의무의 한시 1고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러 선생님들
이제 원래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뵙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첫 번째 자유주제 발표를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선생님들 뵙고 같이 수업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한 명 좀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획 주제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주제인데 여기 요 자유 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엄중한데 여러 선생님들 많이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같이 뵙고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안내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10분 내외로 10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표를 진행해야 될 측면들이 있어서 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여기 이의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정도로 해서 큰 그 어떤 연구의 방향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발표문을 가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부분 읽어서 진행을 하되 그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그 발표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을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좀 표시해 놨는데요. 그것을 공유를 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 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연원 이음의 한시 일고찰이라고 그 큰 주제를 정했고 작은 주제는 잡시류를 중심으로라고 해서 한시 중에서도 잡시류에 대한 부분만 이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일문은 조선 성종과 연산군 때에 주로 활동했던 문신으로 자는 형지이고 호는 연원이며 본관은 덕수입니다. 그는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5 아들들이 문과와 무과에 급제하여 중종이 관원을 보내 취재하고 영의정에 추중되기도 했는데 셋째 아들이 조선 전기 대표적 문인으로 꼽히는 용제 이행입니다. 그는 신문에 뛰어났고 문장이 품평에 탁월하여 문안에 관련된 일에 모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종 18년에 일본 스님이었던 원작의 증행시에 대한 과장과 그다음에 진조전에 그 행림정시에 대한 그 서후발의 작성에 서거정과 함께 선발되어 문명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원작은 일본의 오산을 대표하는 경도 남선사의 승려로서 명예도 여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성종은 원작의 요구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여 당시 시문에 뛰어난 문장가에게 화운시와 서발을 짓게 했기 때문에 문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일무의 연원잡고에 대한 연구는 강지희 선생님에 의해서 2편이 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무 연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잡시류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는 지금 태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타 시기, 잡시류에 포함되어 있는 여타 시기 작품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잡시류는 첫 작품인 이못의 원일 인수왕비전 첩자라고 하는 첫 번째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38세의 작품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년 이후에 그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창작 배경이나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태거기 작품으로 특정하기에 좀 어려운 이런 작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되 아직 고찰이 필요한 그 권 2 부분의 잡시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서 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장입니다. 잡시류 한시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시류는 연원잡고라고 하는 문집의 권 2에 해당되는데 총 215제 338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간부는 이 의무가 1507년에 그 임소에서 사망을 하고 23년 뒤인 1530년에 다섯째 아들인 이미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간행을 해가지고 비교적 빨리 초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초간부는 현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병화로 구판이 그 망일되자 1696년에 6대손이었던 이광화가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초간분을 중간하여 현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간본의 이른 간행에도 불구하고 잡시류의 한시는 편년이나 형식이 구분되지 않고 편차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행의 초간분 발문에 의하면 한시가 총 483편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352제 496수의 작품이 편차되어 있어서 작품 분류에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이유는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열이 수반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특히 그 잡시류에 수록된 작품은 시간적 배경과 연계된 분석을 할 때에 그다음에 작품의 분류를 할 때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잡시류에서 그 작가의식이 잘 노정된 작품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시주를 통한 호강과 안온 자적의 지향, 전고의 대유를 통한 포부의 표명, 사원에 대한 모순 감정의 노정, 치군 택민과 장유의 권면 등으로 좀 범주화해서 그 작품 세계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주를 통한 호강과 안온 자적의 지향에 대해서는 이무가 전체적으로 작품을 보면 시주를 매우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도 보면은 제목 외에 본문에서 시를 주제에서 언급한 게 54회, 그 다음에 주를 언급한 게 54회, 시를 언급한 게 52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시 창작의 배경을 보면 활달한 성품을 가진 소유자들이 대체로 시주를 많이 즐겼고 이를 제재로 해서 사용하곤 했는데 행장을 보면 의무도 성품이 좀 순정하면서도 활달했고 외물에 대해서도 기호하는 바가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그 성품이 드러나서 시주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주중선이라는 호칭으로 자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주중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두보가 음중팔성가에서 이백을 지칭한 표현이었는데 이 의무도 이백처럼 그 시주를 통해서 현실의 고뇌를 잊고 선계에서 논일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내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시주를 즐기면서 거기에 또 많이 언급했던 것이 호강함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온자적한 생활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아래에는 그 관련된 작품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구의 대유를 통한 포부의 표명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조선 전기는 송시풍의 영향을 받아서 전구를 애용하는 한시들이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는 시인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구에 담긴 의미에 작가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는 대유가 즐겨 사용이 되곤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 의무는 잡시류를 보면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다양한 전구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편편마다 최소한 뭐 두세 개 이상의 전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 작품에서는 그 전구 자체를 소재로 해가지고 창작한 작품도 다소 확인이 되는데, 여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포부를 은연중에 표명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2장에서는 이 의무가 애용했던 전구의 대유를 통해서 그가 품고 있었던 포부가 어떻게 표명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원에 대한 모순 감정의 노정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모순 감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표상의 결합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어떤 대상, 사람, 생각 따위에 대하여 동시에 대조적인 감정을 지니거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따위 등을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문은 문과에 급제한 후에 청요직을 두루 역임은 했지만 고관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로에 있으면서 귀 전원을 지향하거나 연산군의 폭정으로 전국이 혼란해지면서 유배를 다녀온 이후에는 외직을 찾아서 외직으로 나가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전원에 있을 경우에는 한양에서의 벼슬자리를 추억하고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사환에 대해서는 모순 감정을 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리 기제는 관료 문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잡시료를 보면은 이 의무가 당시 시대적 분위기나 본인의 자유로운 성품 등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어떤 좌절, 갈등 이런 것들을 노정한 작품들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료 문인들에 비해서 사원에 대한 어떤 모순 감정이 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라고 봐서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봤고 구체적인 작품의 예시는 그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별, 성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전별시 중에 그 주요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치군택민과 장유의 법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잡시류에는 성별시 비중이 높은 편인데 대체로 지방관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임소로 떠나는 이들에게 증수한 작품은 임금에게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목민관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효도를 잘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또 특이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사신 가는 사신들에게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유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사방지를 펼쳐서 좋은 시를 담아와서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같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아래다가 이제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잡시류에 대한 큰 특징적인 범주화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잡시류 한시의 작법상 특징과 의의는 아직 지금 미완인데, 여기 지금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과 그 다음에 좀 미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연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연원 의무에 대한 어떤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칠게나마 지금 여기 요 잡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요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예, 송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주에 내려가서 같이 뭐 또 발표도 듣고 공주에 맛있는 것도 먹고 있으면 좋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공주를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자기자 발표 마치고요. 이제 기획지의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기 물질문화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로 8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성의 그림에 나타난 한강의 별서 유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학교의 김세호 선생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유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발표는 10분, 아까 10분 내외라고 이상현 선생님이 바꾸셨는데 10분 내외가 아니라 10분 이내입니다. 예.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좀 작게 보이나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부분만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일부분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예, 지금 거기서 저기 슬라이드 보기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부분만 보이는데. 아까 송호비 선생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송호비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김세호 선생님, 거기 네. 그 PPT로 들어가셔 갖고요. 네.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 밑에 슬라이드 쇼 설정을 네. 눌러보시면 조그만 창에 쇼 설정이라고 뜨거든요. 조그만 창에 쇼 설정이 뜹니다. 예, 그러면요, 거기 위쪽, 왼쪽,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쇼 형식에 보시면 발표자가 진행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요. 중간에 보면 웹 형식으로 진행, 아, 네. 네,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창을 다시 공유하시면 네. 아마 되실 겁니다. 이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역시 안 되네요. 그러면은, 네, 일단 네, 시간을 그러면 더 이상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은 보이시나요? 좀 작게라도? 네, 지금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발표를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정선의 그림 중에 이제 경교명승첩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한강에 있는 이제 실경산수화를 그렸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별서가 이제 그 당시에 현존하던 모습들을 담았다라고 해서 주인을 이제 찾는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한강 상류 지역의 그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노군탄이라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양서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비정이 됩니다. 이 주인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의 생각에는 진주 정씨의 대탄 별서다. 정백창이라는 분이 강한정이라는 정자를 경영한 적이 있는데 이 위치와 역사상 이 시점에도 맞아 떨어져서 아마 이것은 정백창의 별서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논지를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은 독백탄이라는 그림인데요. 두물머리 지역을 나타냈고 이 별서는 나오지 않지만 가운데 족자도라는 섬과 그 뒤에 이제 초가집들이 보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라고 비정을 했을 때 여기가 사실 팔당댐이 이제 지어지면서 거의 다 수몰이 됐는데 여기 있는 독자도는 이제 남자주라고 그 다산께서 이야기를 한 곳입니다.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보면 여기가 수중의 과거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해서 아마 살았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이 뒤쪽에 있는 곳은 지금 조안 연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고량진이라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을 그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이 주거 공간에 대해 조금 조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물살이 험하다라고 해서 배를 끌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기록에 담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천이라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 간단히 그냥 이게 좀 잘 보이시면 좋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한강 상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정선이 이제 이쪽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 두물머리에서 만나 이렇게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선행연구에서는 여기 분원리 지역을 그린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듣고, 네, 현재 추정으로는 이쪽 부분에 그 신정화 집안의 별서가 있어서 그것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은 미호 그림인데, 이 석실서원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지금 누구의 별서냐, 뭐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별서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은 것 같고, 이 석실서원의 강당인 진학당이라는 곳이다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농암이 여기 석실서원에서 그 강학 활동을 전개할 때 이곳에서 묵었다는 기록이 있고 눈이 내린 날 그 사면과 농암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그 화로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그 석실 일대 풍경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18세기 후반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다른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진학당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제 미호 두 번째 그림이고, 이 뒤쪽이 석실서원이고 이 반대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삼주 삼산각이라고 이제 언급이 돼서 거의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거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이 경교 명승첩이 지어진 시기와 삼산각이 존재했던 시기가 차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른 별서인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상 남이공이라는 분이 경영했던 몽호정이라는 별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호정이라는 별서는 이제 남이공 이분이 소유를 했다가 그 사위인 이원진이라는 분에게 전해지는데요. 이원진이라는 분이 이 정자에 머물면서 뭐 학창이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서 뜨락사이를 산보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를 산보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명승을 한강의 대표적인 명승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굉장히 좀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의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토론 시간에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림 하나하나 더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시간 짧게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로 한국학주연구원에 계신 신종 선생님께서 삼생석 고사의 연원과 문학적 수용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신정 선생님. 커서를 아래로 내리셔서 마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혹시 화면 공유는 됐나요? 오버라 선생님. 지금 밑에 발표 시작 누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발표 시작을 눌렀더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됐나요? 발표 시작 누르시면 창이라고 뜨시죠? 그러면 내 전체 화면 창을 눌러요? 예, 전체 화면 말고 창을 누르신 다음에 아, 예, 예. 네네네. 네. 됐습니까? 예, 예. 네, 잘 아,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좋은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재작년쯤에 그 근역학회에서도 한번 그 괴석 관련된 걸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또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비판과 제안을 듣고 싶어서 제가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그 삼생석 고사는 비교적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심경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 외에는 많지가 않지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논문 주제를 잡았습니다. 시작은 당송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소식의 승원택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명청 시대에서는 이제 홍루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각적 도상에서는 주하균의 초상화를 보고, 마지막으로 조선 문인들의 그 문학적 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뭐 미국과 일본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좀 성과가 있고, 한국에서는 예, 신경 선생님 정도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삼생석 고사는 여러 가지 그 이본들과 판본이 있는데, 원래는 원교의 감태교가 가장 이른 것인데, 일단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사고전서본의 것이 좀 후대에 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소식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소식의 승원택전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해림사에서 이원이라는 선비와 원택이라는 스님이 이게 뭐 브로맨스인지 뭐 하여간 되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청성의 아미산에 이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남포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보더니 그 원택 스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원래 저 아줌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른 생으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태어나야겠다. 미안하다. 뭐 13년 뒤에 다시 보자. 뭐 그렇게 말하고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고 그다음에 그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원은 그 스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3년 뒤 그대로 만나고자 하는 곳, 그곳으로 갔더니 정말로 그 원택 스님이 목동으로 환생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이 이제 매정하게 야 고맙긴 한데 아직 너는 좀 소견이 좀 남아있으니까는 가까이 오지 마라. 좀 돌을 잡 닦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면서 매정하게 이제 뿌리치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원은 거기에 상처받고 이제 계속 시름시름 지내다가 결국 나라에서 관직을 줬는데도 받지 않고 그냥 해림사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고사는 그 인연의 덧없음, 뭐 그것이 사랑이건 우정이건 인간관계 인연이라는 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후대 서사로 오면서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로맨틱하게 말해주는 것으로 좀 얘기가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풍목룡의 유세명언에 나온 얘기와 조설건의 홍루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떤 시간적인 방향성을 간단히 말하는 것으로서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택의 고사나 유세명언 같은 경우에서는 다 전생, 현생, 그 다음에 내생에서 목동으로 가고 나중에 그 목동이 뭐 깨달은 사람으로 가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삼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루몽에서는 가복이 끊임없이 어떤 전생, 무의식적 기억을 통해서 전생으로 회귀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방향성이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홍루몽의 요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생석이 있었는데 그 여화가 자기를 사용해주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상처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경환선녀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 그러면은 내 사는 곳에 와서 내 하는 거 좀 도와라. 그래서 이제 신형시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꽃밭에 물을 주는데 가장 아끼면서 갖고 왔던 꽃 그 강주초가 이제 나중에 임대옥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서방 세계에서 신형시자와 그 강주초의 이 관계가 이제 현세에서는 그 가부옥과 임대옥으로 그 관계로 태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소식의 추상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요 소식의 추상화는 뭐 많이 말씀을 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이 소식에 앉아있는 바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분도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위가 갖는 종교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식의 초상화의 그림은 관휴의 16나한상에서 어떤 그 구도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화균이 여기서 좀 관휴의 나한상에서 좀 참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나한은 지금 다리가 보이지만은 소식은 이 도포를 입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안 보이지만 자세가 다리 꼬고 있는 자세가 이제 같고 이제 소식은 이제 한 잔 드셔가지고 약간 뒤로 제껴져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같은 구도와 시선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관유의 16나한상은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특히 그 주화균과 동시대의 화가였던 나빈 같은 경우가 이 정경신 선생상이나 뭐 동심 선생상을 그릴 때 이 그림이 관유의 나한상에서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도 연결을 시켜봤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한국에서는 이 소식 열풍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했는데 삼생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추사가 재발화했다는 이 그림을 봐도 여기 이 반석이라고는 나오지만은 실제 바위 그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 문인들이 소식의 열풍은 많이 수용했는데 삼생석에 관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서 요것은 왜 그럴까? 뭐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없는 건지 해서 좀 차후의 숙제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선 시대의 삼생석에 관련 작품을 찾아보면은 이제 번역원의 데이터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가장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제 권필의 우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민 선생님께서 뭐 도가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유정원의 동해약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거의 그 리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삼생석으로 구멍을 메운 삼생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원에서는 이거를 밀석으로 했는데 이제 권필은 삼생석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작지만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인간의 모든 업이 의염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현대 뭐 인지과학자들이 인간의 정체성은 뭐 기억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결국은 그 삼생을 기억하는 것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도롱박의 입구에 있는 것을 그 구멍을 삼생석으로 메운다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 부분을 삼생석으로 막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발상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유학자의 관점에서 그 불교의 윤회설을 비판하고 귀신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것은 다 지어낸 말이고 사실은 이제 뭐 귀신일 것이죠. 이제 마귀가 개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이 마귀는 또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라고 대해서는 이렇게 뭐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흥미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윤회설 비판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삼생석 고사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인데 이거를 문학 작품을 이거를 이렇게 진지한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중교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교훈담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판은 좀 일단 방법론적에서 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윤회설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불교계에서는 그 윤회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자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아 개념이 이 제8식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파에서는 제8식조차도 자성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불교계에서 많은 논쟁을 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밖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제 예석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예석에서는 이제 그 조면호가 수석을 모으면서 이돌 저돌 얘기를 하면서 뭐 상상의 돌, 의념의 돌을 삼생석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지난 논문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삼생석 고사는 이제 다양하게 변주가 되고 전유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삼생석 고사가 소식과 상당히 이 연관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식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고사의 편찬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유세명언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얘기는 삼생석 고사고요. 두 번째 고사에서는 직접 소식과 불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명언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식의 초상화에 또 이 삼생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뭐 10분 안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관성, 이 소식과 삼생석 고사의 연관성은 그럼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식이 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상 그 나비를 입기를 좋아하고, 뭐 나는 원래 수행인이고 전생이 어디 있었고, 뭐 항주에 갔더니 그 저런 데가 뭐 전생에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낯익다 뭐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일단 불교와 전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대의 모소 경향에서 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옹방광이 자기가 그 소식의 후신이다라는 말 한 것은 이제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러한 본인의 믿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삼생석이라는 이 고사를 또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본다면 이 삼생석의 고리는 원택과 이원의 그런 고사가 아니라 소식과 옹방광의 윤회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생석의 고사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또 관련시키기도 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에서는 삼생석과 관련된 문학 작품은 많은데, 소식과 삼생석을 연관시킨 작품은 이나 그림은 뭐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재밌는 발표인데 시간을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그러답게 박영민 선생님께서 한국 고문원의 유통과 지식의 전파라는 제목이었는데 원래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공유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 교토대학 자료를 조사하면서 교토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고문원을 중심으로 한국 고문원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전파됐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워낙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그 일본 내에서 한국 고문원이 어떤 경로로 이동되었는지 이런 관심에 대한 반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문원의 이동은 단순히 서적의 전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지식의 생성이나 문화의 수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고문원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된 경로는 일본인 한국 고문원 수집가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같은 경우에도 가와이 히로타미나 다니무라 이치타로 그리고 후지가와 유 등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고문원의 뭐 형태적인 특징들,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이동이나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이동, 그리고 일본 내에서 한국 고문원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이런 걸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자 오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교토대학의 문학부 도서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효종이 은둔을 계속하고 있던 송시열에게 세자의 보육을 맡기려는 뜻을 나타내면서 하사한 책입니다. 이 일은 16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판본이고 140권 50책 완질본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이 또 중요한 이유는 내사기와 내사인이 있고 송시열이 하사받고 찍은 그 장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사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본으로서의 형식도 잘 갖추어져 있고 책도 아주 완질본으로 귀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 내사기에 보면 숭정정료라는 첨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숭정연간에 정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간기가 왜 이렇게 붙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숭정정류라는 건 없는데 요거는 첨지를 붙여서 송시열이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런데 요 아래를 덜추어 보면 여기에 순치 14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순치는 청나라 연호이고 숭정은 명나라 연호이지요. 그러면 왜 송시열이 이렇게 첨지를 붙여서 요 간기를 고쳤는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송시열의 의지가 요 서책 하나에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효종 때 내려진 건데 효종은 자신의 그 입장 때문에 예를 들면 이미 청나라의 제후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 때문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하사받은 송시열은 청나라 연호를 내 소장본에 쓸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의 형태가 바로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계관이나 그 당대 효종의 조정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봐서 서책에 대한 정보가 이런 첨지 하나가 보여주는 정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조선 도공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토대학에는 조선어 학습서가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부 도서관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당시에 포로가 된 특히 정유재란 때 많이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조선 도공의 후예들이 조선어를 학습할 때 사용한 자료들 그리고 조선어 학습서를 필사한 것이 수십여 종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적들의 그 종이 상태는 굉장히 나쁩니다. 좀이 슬고 그리고 필사의 서체는 달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선 도공의 후예들은 이 자료로 조선어를 학습하거나 이 자료를 필사하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박이원, 박씨, 박씨위량, 박원량, 태원, 박평각, 정씨 이렇게 자신들의 조선식 이름을 새기고 조선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각인했습니다. 그들의 서체는 서툴고 필사는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선 학습서에 자신들의 역할을 또 이렇게 주, 서, 도서, 전, 사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서 조선 학습서의 필사자, 소장자, 학습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네, 먼저 아래에 있는데 이런 거인데요. 여기 도장이 화의 유해 아래 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이 바로 박이원이라는 도장입니다. 조선 도공의 후예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이렇게 박이원 도존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게 지금 종이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글자의 서체가 달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보시면 왼쪽 끝에다가 이렇게 박이원 도존이라고 쓴 걸 보면 글씨를 아주 잘 훈련받은 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박씨 도서 이렇게 또 자기 그 이름을 새기는
이런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박이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런 식의 조선 학습서에다가 조선 도공의 후예들이 필사를 하고 학습을 하면서 그 책에다가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더구나 이 조선 도공의 후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사스마의 나일시로 가와에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이 조선인들이 표류해서 떠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내려올 때 조선인들을 신문하고 조사를 해야 할 때 한국어 조선어를 알아야 하니까 그 일을 아마 이 쓰시마 본에서는 조선인 도공의 후예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그 신문 결과를 적었던 글도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바로 일본어 초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의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록해놓고 조사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 도공들의 후예들 그리고 그들 이런 걸 위해서도 조선어 공부가 필요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200년이 넘도록 이들이 조선어를 잊지 않고 조선어를 학습하면서 조선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바로 이 한국어 학습서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조선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선가라고 하는 책은 얼마 전에 그 정광 선생님께서 그 논문 책으로 지난 8월에 한국에서 발간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가가 바로 뭐냐면 한 조선 노래를 가지고 조선어를 학습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조선 노래를 잊지 않고 그 조선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면서 한국 조선어를 학습했다는 그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한국 고문원 간행과 필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토대학의 부속도서관이나 문학부 도서관, 인문과학연구소 등에 있는 한국 고문원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거기에 한국 고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이미 1719년에 신유한이 오사카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해요록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조선 문헌들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퇴계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조선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서적까지 이미 열람하고 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토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일본에서 한국 고문원 간행과 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출판사들을 보면 이렇게 출운사라든가 평락사 같은 이런 출판사들이 교토에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신유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퇴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자라고 했었는데 퇴계가 했던 주자행장이 간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었던 징비록이 일본에서 다양하게 간행이 되고 있었고 유출을 금지했던 때가 1712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1695년 이럴 때도 그리고 1633년 50년대 이럴 때에도 이미 일본에서 징비록이 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경들도 많이 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간행됐던 시기가 선과기감 같은 경우에는 1678년 그리고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1646년 이럴 때에 교토에 있었던 출판사들에서 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당 금오신화가 1673년에 교토에 있는 출판사에서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의서들도 많이 간행이 됐습니다. 이 간행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필사본도 많았습니다. 불경들 필사본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의서들 필사본은 이미 좀 의학계에서 많이 알려진 자료들이기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예집 또
필사가 되고 그다음에 조선의 읍지라든가 지도들도 필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많이 유통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와 간행에 구체적으로 누가 필사했고 누가 간행했고 누가 보았던가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조선 지식 문헌들이 일본으로 흘러가서 어떤 지식의 전파와 문화의 수용을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양화는 도서의 이동과 조선 지식의 전파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화는 도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의서들의 그 유통과 전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는 이 후지가와 문고에 양화는 장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양화는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시의였던 마네사 쇼린이 일본 임진왜란 때 약탈되어서 일본으로 유출되어 간 자료들을 하사받아서 만들어 놓은 만든 장서입니다. 양화는은 마네사 쇼린이 하사받은 호를 가지고 장서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우키다 히데이라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5대 간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키다 히데이의 부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 보답으로 조선에서 약탈되어 갔던 그 장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장서를 만들었는데 이 장서 안에는 의서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공패설 같은 자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공패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1900년대 13년도에 동경에서 영인되었던 자료가 바로 원본이 양화는에 있었던 여공패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운양 김윤식이 영인된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교토대학으로 들어갔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는 장서의 장서인인데요. 이런 양화는 장서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자료는 고려인이 발주한 원간경 불경들이 일본으로 가서 청음사라고 하는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가 이것이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마스모토 문고로 이동했던 이 경로를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고려 시기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원나라에다가 직접 불경을 의뢰해서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뢰해서 불경을 간행하고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마지막에 간행을 발주했던 고려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청음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본 각지로 흩어져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청음사가 일본에 있는 어떤 절 인간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음사라고 이름을 쓰는 절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청음사라는 절의 소재를 명확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음사가 어디였는지를 알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가 한국 불경들을 수집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음사 보관 간본들은 원간본이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수사리문경인데요. 이 문수사리문경은 1232년에 현종 때 간행을 시작해서 선종 때 완성한 고려불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청음사로 갔다가 다니무라 문고로 이동해가는 그 중요한 자료가 여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음사 도장이 있고요. 이 자료는 다니무라 문고에 있다는 도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경도대학에는 한국 고문학 기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와이 히로타미나 다니무라 이치타로, 후지가와 유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외에도 경도대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총장을 지냈던 목화강차 이런 분들이 한국 고문을 중요한 고문들을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토대학에 기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초대 총장을 지냈던 기노시타 히로지의 이 소장본 가운데에는 초간본 지붕집이라든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청성습이라든가 뭐 국조보감 그리고 서해 선생 문집, 그러니까 징비록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서해 문집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초간본 완질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대중의 청성집 같은 경우에는 성대중이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했던 읽었던 이 독서 기록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권점들이라든가 주목이 있고 방선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지 이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증자들 수집가들 이외에도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으로 하마다 아츠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어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연구를 위해서 용가 고어전이라든가 어성 규장전문 같은 책들을 공부하고 이 공부한 그 다음에 나중에 교토대학으로 기정하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고문원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한국의 문헌들이 일본의 지식의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발표가 성균관대학의 김영진 선생님이신데, 예, 지금 아이디가 다른 분 아이디로 되어 있어서 네. 예. 된 건가요? 예, 말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화면도 나오나요? 잠시만요. 박영민 선생님께서 공유 중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유 중지를 어떻게 하죠? 제가 제가 해볼게요. 네. 본인이 발표 중입니다. 발표 중지하기 했습니다. 네. 네네. 하셨죠? 네네. 김영진 선생님 개명하셨네. 예, 제 지도학생 이름입니다. 왕미소. 예, 잘 보입니다. 발표 시작해주세요. 예, 이게 기계 다루는데 서툴러가지고 지금 한 공간에 저랑 토론자랑 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 맡은 그 주제는 이 여왕인 시문집의 그 간행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뭐 또 원고가 또 좀 심각하게 부실합니다. 뭐 앞으로 그냥 좀 잘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뭐 구상 발표 정도 하는 정도이고요. 제가 이 발표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30년 전에 여왕문학 총서 1, 2차분이 열책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여왕문학 자료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자료 수집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렸었는데 뭐 작년에서야 이제 그게 이제 선정이 돼서요. 지금 이제 2차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문학 자료를 3개년간 해서 한 80여 종 정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학계에 제공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여왕인들의 뭐 일단은 지금 오늘 원고는 문집하고 시선집 그다음 뭐 전기 자료집 뭐 그 정도의 지금 한정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여왕 문집들이 간행된 것이 얼마나 있고 그 간행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뭐 그러한 양상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문집총관이 1290여 종 정도의 500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한번 그 조사를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1300종 정도의 문집 가운데, 사대부가 아닌, 그 이하의 신분의 문집이 한 45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조선 후기 쪽에 보면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여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중인 뭐 그런 계층의 중요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문집총간에 수록된 양을 보면은 좀 너무 극소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냥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그냥 제 생각만 좀 몇 가지 얘기를 했고, 뒤에는 실제로 간행된 자료들을 좀 그 참고 서형으로 뒤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여왕인들의 간본 문집을 시대순으로 좀 정리를 일단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유희경의 촌운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간본 문집이 한 종별로 뭐 목판본, 뭐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이게 관의 이 주도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간본이냐, 아니면은 여왕인 들에 의한 자기들의 뭐 자기들 활자 내지는 뭐 자비 출판, 뭐 이제 그러한 그 판종별로 좀 개관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판본 부분이고요. 여왕인의 목판본 문집은 아주 사례가 적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인데요. 조선시대에 문집의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일단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인들이 일부 여왕인들은 재력으로는 뭐 이런 걸 충분히 간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거를 뭐 돈만으로 이렇게 문집을 막 공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뭐 좀 있기 힘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목판본 간행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그 대부분도 사실은 사대부의 어떤 뭐 후원 내지 패트론 같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비용 자체와 그러한 것이 사대부에 의해서 뭐 나온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례교의 완암집 같은 자료인데요. 완암집이 목판본 4권이 책인데, 그 책을 간행하는 그 모든 주도는 그 김종수의 청풍김씨 집안하고 홍낙인 그 홍봉환 집안의 풍산홍 씨, 그 두 집안에서 다 돈을 대가지고 모든 출판을 했고, 책 자체도 그 홍낙인이 그 전라 감사인지로 있을 때에 전라 감영에서 목판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 배경은 그 정례교가 그 명문 양가의 그 젊은 자제들을 다 가르쳤던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간행이 된 뭐 좀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이후에 18세기의 목활자본 중에 김만최의 남곡시고라든가 그다음에 이 고시연의 성제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른 본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아마 이 여왕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활자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교소관 인서체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생긴 그런 목활자로 인쇄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이득원의 죽제시고를 비롯해서 뭐 홍세태의 뭐 유화집이라든가 많은 여왕인들의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여왕인 문집이 18세기의 종수별로 가장 많이 인쇄된 거는 역시 교소관 인서체자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소관 인서채자는 국가의 금속활자이지만 조금 특수한 뭐 사례이고 사대부들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에 거의 주도적으로 쓰인 그런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인들의 그러한 문집들도 뭐 이러한 사대부와의 연결고리 속에 일부 지금 한 7, 8종 정도 이상 정도가 교소관 인서채자로 지금 간행이 된 사례가 있고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역시 홍세태의 유화집입니다. 지금 규장각에 정조가 보았던 책도 지금 서영의 장서인의 그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뭐 흔히 장원자로 알려져 있던 이명애자라고 하는 이거는 여왕인들이 만든 목활자이고 이 목활자로 뭐 반포유고, 창암집, 뭐 야고가장초, 비현상초 같은 여왕인들의 문집이 뭐 여러 종 인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중국 북경에서 여왕인들의 문집이 뭐 물론 여왕인만의 문집이 북경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고요. 사대부의 문집도 일부 간행된 것이 있지만 여기에는 역시 중국통이었던 역관 이상적이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 지금 사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1837년에 정사로 간 신재식이 갔을 때 정사, 부사, 서장관, 그 다음에 뭐 수행원들, 자제공관, 반당, 역관 이상적까지 모두 당대에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시인들이 다 포진이 돼서 6명이 한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시를 돌려짓기 시작해서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시를 뽑아가지고 간행을 했습니다. 이 북경 간행본의 19세기 북경 간행본의 첫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에 제첨을 지금 이상적이 썼고 6인 중에 이상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10년 뒤에 이상적이 본인의 은송당집을 북경에서 간행했고 또 뭐 10년 뒤에 속집을 또 간행을 했고요. 또 자기의 생부의 그 이정직의 천례시고도 북경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런 좀 이제 특이한 이 북경 간행본의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송목관 이현진의 시집이 1860년에 이상적의 제자 김석준에 의해서 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북경에서 송목관집이 간행되는 동시에 또 다른 중인 계층들에 의해서 조선 목활자본으로 송목관 신여고가 동시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계열을 달리하는. 그래서 이 자료는 저자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말 후배 역관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았던 이현진의 이런 시집이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조금 기념비적인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19세기에 국가의 활자였던 전사자본으로 굉장히 많은 여왕인들의 신문집들이 간행이 되었습니다. 뭐 이 사장에서는 이제 이 간행 과정 양상을 좀 뭐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인조연간부터 이 여왕 문인들, 여왕 시인 문인들과 개별자로서의 어떤 사대부 문인들이 긴밀하게 연관들이 쭉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경석, 그다음에 신익성 뭐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기에 뭐 잘 알려진 뭐 추사나 뭐 남병철, 남병길, 김조순 뭐 이제 그런 계열들에 이르기까지 여왕인과 여왕 문인과 사대부라고 하는 그 관계망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뭐 그와는 별개로 여왕인 본인들의 어떤 사제관계 또 집안의 뭐
장인 사위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문집들이 꽤 많이 간행되는 거를 이제 또 18세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왕인들 스스로의 자비로 그런 간행되는 사례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여왕 문인들이 간행이 못된 경우들도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손이 좀 빈약해서 제일 큰 건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행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어떤 조건의 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어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왕 시선집과 또 전기집 같은 데에 자기의 선조들의 이름이 오르는 그러한 작업들을 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갑오경장 이후에 신현활자본을 비롯해서 새로운 어떤 인쇄술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차자일의 삼형자 시집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간행됐는데 목활자본입니다. 굉장히 유려한 그런 글자체로 되어 있고요. 신식활자들이 들어와서 간행되는 것과 여전히 구시대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쇄되는 것이 좀 병존을 하고 있었던 양상이고, 이 존재 박윤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왕 인물이고 시집의 분량도 대단히 많지만은 간행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연활자로 금강산 기행시만 별도로 간행된 또 이런 특수한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갑오경장 이후는 조금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시선집 부분인데요. 알다시피 여왕인들 시선집에 제일 앞선 육가자병이라고 하는 게 교소관 필서체자본으로 이렇게 간행이 되었고요. 여기 제일 앞을 장식하고 있는 정남수는 시집이 별도로 있었는데 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대부들의 관련 글들이 있어서 좀 찾아봐야 될 그런 자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홍세태에 의한 해동유주이고 한구자본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시연과 사대부 쪽에서 같이 편찬을 했던 소대풍요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대풍요는 풍요 3선을 찍을 때 이 자료가 희귀해져서 다시 찍은 중간본 소대풍요입니다. 이건 초간본 목판본 소대풍요이고요. 지금 국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하고 전 세계 2부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본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판본, 활자본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굉장히 작은 부수를 인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가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지금 현존본이 없는 사례도 있지만은 목판본인데도 저렇게 희귀한 경우는 역시 여러 종이라든가 물력이 힘들어서 목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인쇄 부수가 굉장히 극소수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추정이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풍요 속선, 풍요 3선을 할 때에는 알다시피 다 앞뒤쪽으로 소대풍요도 마찬가지지만 사대부의 당대 아주 유명한 문인들, 고위 관료들이 서문 발문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이렇게 공생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 예.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 교소관이라든가 규장각 같은 데에서 실무자로 또는 어떤 서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룹의 선배의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가 활자를 동원해 가지고
인쇄되는 문집들이 지금 사례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업 출판하고 관련해서 민간에서의 그런 출판 뭐 활자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 여왕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들로 간행된 것들을 조금 대별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발표인데, 그리고 또 앞으로 정리가 또 더 기대되기도 하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주제 발표 8분 중에 4분 발표를 들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4분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조금 원래 계획보다 조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53분인데 그냥 3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쉬는 시간을 많이 들여봤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잠시 그냥 잠시만 쉬었다가 3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